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에 대한 방어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NSC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의 뻔뻔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국무성의 입장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브링컨 국무장관이 아세안 회의에서 동맹들과 파트너들과 같은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말한 데 대한 질문에 대해 러시아는 이미 전쟁 초기부터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말하면서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러시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enny, go ahead. Yeah, thank you, Matt. As you know, North Korea. 감사합니다, 매트.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은 미국 시간으로 미 정찰기를 격추하겠다고 경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인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오늘 이번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링컨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며칠 동안 동맹국과 파트너를 만날 것이며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뻔뻔스럽게 위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국민의 안녕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테이블 협상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 성명서를 제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미 국무부가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단에서 미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민간 목표물에 대해 다른 사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 목표물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군수품보다 우리가 제공하는 군수품의 위험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행정부 구성원들이 이 시기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 분쟁이 끝날 때 러시아가 전국에 퍼뜨린 멍청이 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분쟁이 끝날 때 이미 지뢰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내리는 이 적절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러시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ARF 다자안보회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이제 북한으로 공은 넘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 초기에 집속탄 등 대량 살상 무기로 선량한 시민들을 살상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동맹국들이 더욱 단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반갑네요. 자, 오늘은요, 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최근 북한이 또 ICB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에 미군 정찰기에 대해서 뭐 위협적인 와닝을 한 후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CBS TV에 NSA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크 설리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상당한 위협적인 국제사회 위협적인 행동이다라면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핵실험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조은진 대표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곧 시행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보기는. 뭐 7차 핵실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능성은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고각 발사를 통해서 1000km 네. 달하는 그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이제 미국의 정찰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아무튼 자기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없다. 핵을 포기할 수는 없고 단지 미국이 그 북한 핵을 인정하는 그러한 핵 보유 국가로 유도하기 위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그것이 이번에 ICBM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발사 아닙니까?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B1이죠. B1B B1B, 또 B52. D2 그래서 B25하고 B1B를 적극적인 출동을 전략 자산을 출동해서 대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강력하게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든지 혹은 7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했을 때 미국은 강경으로 나가겠다, 네. 제압을 하겠다, 확장 억제력을 제압하겠다 이런 그 의도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죠. 단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지속적인 도발, 혹 이제 반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내 정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과 맞물려서 북한이 오판을 하고 혹은 국지전 도발을 한다든지 기타 도발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ICBM의 발사는 상당히 우리 안보에 충격파를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네. 국내에서도 즉각적인 ICBM 발사에 대한 대책을 특히 이번에 나토 가서 이런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국제사회의 반발 반응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유엔 안보리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도 국무성에 질문했듯이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금요일 날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도 뭐 속수무책입니다. 뭐 그대로 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오늘 또 국가안보보좌관이 CBS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컨빈싱 할 것이며, 중국은 일단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관여하면은 북한 문제 우리 해결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배짱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거랑 지금 딜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봐서는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그 대결 구도에 한국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북한의 이번에 ICBM 도발 혹은 7차 핵실험 도발을 예상해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토의 MPG 핵협의체 창설을 했듯이 우리도 대북한 핵공격 혹은 핵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자 안보 체제, 안보 체제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렇죠. 일본이 계속 반대해서 J-코드에 못 들어갔지만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의 다자 안보 체제 코드 시스템에 한국과 뉴질랜드가 빨리 가입을 해서 우리도 나토에서 MPG 그룹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다자 안보 체제 내에서의 대북한 대중국의 핵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도발 혹은 대화 또 도발 대화를 거듭해가면서 미국을 압박할 거예요.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 가는 순간에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의 속박에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동협의체 구성을 하고 또 우리 한국과 지난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거잖아요. 단지 이제 후속 조치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핵방어 체제를 우리 구성해야 된다. 뭐 북한의 얘기, 중국의 얘기를 계속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죠. 핵 안보에 대한 부분을 완벽한 다자 안보 체제든 안 그러면 한미 간의 협의체 신설을 통한 안보 체제든 이런 체제를 통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정식, 그러니까 게스트로, 손님으로 초청해서 맨날 갈 게 아니라 정식 멤버로서 참여를 해라.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저기 한국과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및 안보에 대해서 서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지 재건을 시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지금 상당히 더 심각한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게 뭐냐면은 집속탄을 이제 미국이 이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고 이거를 사용할 시 저기 푸틴 대통령 그 국방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집속탄 같은 유사형을 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가 제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아니 푸틴은 이미 전쟁 시작할 때부터 대량 살상무기를 써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살상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재건을 하겠다라고 이제 숟가락을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푸틴은 지금 김정은이 보고 우한스칸인가 뭐 그때 우크라이나의 일부 그 영토를 그 재건을 김정은이 보고 해라 하고 롱타임 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이 서로 재건 운동을 투기라도 지금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푸틴이 이번에 바그너 그룹 네, 어떤 그러한 반발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또 네, 하나는 중국으로 봐서도 중국 자체의 경제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중국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미국으로 봐서도 더 이상 확전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은 미국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고 미국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 정부로 봐서는 이게 한 1200조 정도의 이 재건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파트너를 폴란드라고 우크라이나하고 인접 국가인 폴란드하고 우리 폴란드는 제가 대우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대우라든지 여러 한국 기업들이 이 전초기지로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폴란드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폴란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는 방산, 또 원전 문제, 배터리 사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교감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폴란드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뭐 옳은 방향으로 갔다 이래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북한도 만약에 뭐 러시아 지역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혹은 러시아의 그 피해 지역에 대한 재건 사업에 북한도 들어오겠죠. 왜냐면 거기는 값싼 노동력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북한은 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혹은 러시아 지역에 대한 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갈 수 있다. 이 저는 그래 보는 근데 거죠.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제거는 괜찮는데 백악관과 국무성은 우관스키는가 그 지역은요 우크라이나 영토래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할 일이지 뭐 미리 그 저기 북한이 뭐 저기 침 흘리고 재건을 하겠다고 할 일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예, 어느 선에서 이제 종전이 될 거예요. 그 네, 선에서 딱 정리를 해서 이제 소위 종전 협의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국경이 정해지겠죠. 다시 재편이 되든 그렇게 정해지면 그 국경 정해진 때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뭐 폴란드가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 특히 방산 물건에 대한 이게 생산품에 대한 수입을 폴란드가 많이 해갖고 또 네. 우리 원전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공급망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파괴된 상황에서 폴란드를 통한 공급망의 재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이 우호적인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핵협의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벌써 이제 첫 핵협의체 실무회의가 18일 날 한국에서 열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안보실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실 소속에서 거기 이제 컬트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협의체가 이제 나중에 가서 실무회담에서 더 커지면은 이것이 국방부에 오히려 그 글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산하가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온 일이 있습니까? 왜냐면은 이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은 국방 안보에 대한 관련이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는 한국이 이제 7월 18일 내일인 저 소위 화요일 날 예, 세계빛의 이제 2023년 4월 26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 예, 가장 핵심이 워싱턴 선언 거기에 그렇죠. 핵심이 핵의 아닙니까? 예, 한국과 미국 간의 핵의 비체를 신설한다. 그것은 음, 이제 일본이 시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한 조치인데 그렇죠.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 음, 안보 담당 김태효 담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핵이비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의 공격이나 혹은 그릇에 대한 대응 전략 이렇게 가면 이제 국방부로 소관이 이관될 수밖에 없지만 확장 억제. 처음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도를 짜는 것은 대통령 안보실에서 할 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한국은 지금 뭐 폭우의 피해 때문에 엄청난 많은 그 사상자가 나고 이재민이 뭐 10,000명 가까이 이재민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라서 내 이제 화요일 날 있을 이제 그 회계비체 예, 7월 18일 회계비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심도가 떨어지지만은 우리 음,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 협의체 핵협의체의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 그래야지
한미 간의 핵협의체는 그대로 공존하면서 그렇죠. 이번에 나토에서도 여러 얘기 나오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한미 간의 핵협의체의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건 괜찮지만은 이것이 다시 일본이 들어오는 그러한 협의체 구성으로 가면은 한국이 중간에 붕 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렇죠. 입장으로 봐서는 음, 이번에 그 첫 번째 열리는 한미 간의 핵협의체 워싱턴 선언의 가장 핵심인 핵협의체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겁니다. 예. 한미 간의 핵 협의체는 원래 이제 그대로 두고 나들 협의체 예를 들어서 그게 핵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요. 또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장마철이죠. 장마철인데 지금 왜 이렇게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렇게 장외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결국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40여 명 이상이 네. 사형을 당하고 음, 10,000명 가까이 이재민이 생겼잖아요. 음, 여기에 재해라는 것이 자연재해가 그렇죠. 있고 또 자연스레, 나름대로 실수했는 뭐 오송 지하차도 문제는 저는 인재라고 보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지금은 한반도가 이미 기후로 따지면 아열대 기후화가 됐고 아열대 기후는 이 폭우가 집중적인 폭우가 한 지역의 폭우가 막 쏟아지고 특히 한반도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지역에 대한 폭우가 지금 1년 내릴 비가 반이 이틀 만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런 그 대책, 복구 대책도 필요하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르는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 지금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역적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특히 이제 그 산사태 재해에 대한 지도에 벗어났던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홍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 대책을 전반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이제 임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번 이제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이게 뭐 G7 혹은 G10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서의 역할은 너무나 비참했다. 그래서 이 500, 600mm 내리는 비에 그것도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40여 명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참여하고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시점에서 그런 일이 터졌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 장마에 대한 대비를 좀 더 강력하게 내각의 총리나 이제 이쪽 내각에다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렇게 재난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재난의 반은 또 인명피해의 반은 나름대로 인재에 의한 거다. 이래서 이 문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도 그렇지만은 지금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 그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당연 뭐 어떻게 피해갈 수 없이 온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정부 집권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좀 더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그 폭우에 대한 비 피해 문제는 우리가 상상보다도 훨씬 넘는 그러한 충격을 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으흠. 그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은 50개 주나 되는데요. 여기 워싱턴이야 크게 피해는 없지만은 다른 주도 지금
지붕이 날아가고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도 뭐 사망자가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은요,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지방자치제가 있기 때문에 각 가버너들이 이제 그거를 해결하거든요. 한국인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것이 뭐 대통령이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은 뭐 그거에 큰 대통령 지시까지 따를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재난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켈리, 그러니까 기후변화 장군이 지금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가서 중국과의 다른 이슈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싸움은 하더라도 기후는 국제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토킹을 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중국은 그거에 자기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전력 문제랍니다. 전력 공급 문제. 그래서 이제 펠리가 이제 가서 이제 중국과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토론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황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래가 와가지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것도 하나의 기후 문제예요. 중국이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국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재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기후 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또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번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지고 야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이제 국민들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일본의 국민들의 8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IAEA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최종 그렇죠.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한국 국민으로 봐서는 일본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혹은 반발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한국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자국의 문제인데도 일본 국민들이 저런 반응을 할 때, 한국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함, 그렇죠. 또 오염수 방류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은 그것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쉽게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에 매몰돼 가지고 오염수 문제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IAEA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한다고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한테 한국인이 직접 오염수 감시에 관여를 하게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답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관철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중국의 연안을 개발했던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56개 정도의 원전이 있고, 또 40기 정도의 원전을 더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도 우리가 필요하다. 지금 반일 감정을 야당이 자꾸 일으키면서 일본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의 원전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오염수 방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뭐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정쟁을 일으키는 것은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렇죠. 한편으로 봐서는 중국의 이러한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뭐 태평양을 돌아서 이렇게 온다 하지만 중국의 오염수는 바로 우리 서해에 직격탄을 주고 우리 한국에 직격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국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에 대한 대책,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 장마, 폭우, 태풍, 이러한 대한 종합적인 대책,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과거에 기후변화 이전에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잖아요. 이번에도 이걸 계기로 완벽하게 대책을 다 세워놔도 터진다고요. 그런데 대책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이 자연재해에 대한 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후변화도 변하지만요, 여기저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래요. 한국의 도로 사정을 보면요,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도량을 공사를 굉장히 공사가 미비하대요. 미국에는 뭘 하나 하더라도 도량 구멍을 어떻게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를 했는데 한국은 하여튼 비가 제가 국민학교 때 이래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를 가는데 지하도가 넘쳐 흘려가지고 배 타는 것처럼 하고 간 적이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배 타는 것처럼 버스 안에서 물을 만지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한국이 해야 많이 됩니다. 이제 변화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대비를 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난개발에 의한 그런 산사태 혹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오송 지하동 문제가 옆에 하천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하천이 터지면은 당연히 지하도가 잠기는데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그거는 인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이제는 제대로 매뉴얼로 만들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비하는 그러한 자동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한테 준 그 임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하도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뭐 제가 공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것들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북한도 곧 이제 원자 그게 이제 폐쇄, 아까 폐기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번에 IRF에서 그거를 오염수 관계를 뭐 디스커션 한다고 중국에 했다가 뭐 큰 목소리도 잘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AEA는 뭐 국제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믿겠지만 일본이 너무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하는 거는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감정, 국민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또한 대통령으로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오야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디시전을 해버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뭐 불만이 그 윤석열 정부가 이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부분하고 이 오염수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별개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right. 여기서부터. alright. 오늘 아주 그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